예, 최근 기출문제 두 번째로 다뤄지고 있는 경기도 시험 보도록 합시다. 우리 2008년도 문제죠. 예, 1번 보세요. 우리 질평가 접근법을 구조과정, 결과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결과적 요소에 들어가는 게 뭐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기억번하고 디귿번은 우리 결과 중심을 설명한 거죠. 환자 중심으로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기억, 디귿, 니은과 리을번 같은 경우는 과정 속에서 간호활동 과정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과정평가에 해당됩니다. 답은 2번. 그 다음에 2번으로 갑시다. 우리가 운영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러는데요. 관리운영예산이라는 것이 일상적인 관리 운영에 사용되는 예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호단위를 일상적으로 운영하는데 계속 들어가는 예산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거 설명한 것을 옳은 것 이러랬죠. 1번에 우리가 1번에서는 서비스 증감에 변동이 없다. 이건 고정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서 설명한 거는 계획이 없는 예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을 신축 예산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2번은 신축 예산에 대한 거고 3번은 장기적인 예산과 관련되어 있으면서 우리가 시설 구매, 건축, 쇄신 이런 거는 자본 예산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예. 4번이 회계연도 동안 보통 관리운영 예산은 우리가 1년 범위 안에서의 예산이면서 조직의 간호단위의 일상적인 운영관리와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번이 잘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TQM, 우리가 총체적 질관리에 대한 요소로 옳은 것 이러는데요. 총체적 질관리는 서비스의 질을 계속 향상하되 전 조직원이 합심해서 모든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려고 하는 질관리 기법이죠. 옳은 것은 의사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할 거고 훈련된 팀도 요구되는 거고요. 디귿번은 직원 중심의 경영 이러는데 우리가 TQM 같은 경우는 소비자 중심입니다. 그래서 디귿번은 옳지 않고요. TQM 같은 경우는 서비스의 질을 계속 향상하려고 하기 때문에 비전 있는 리더십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답은 디귿번 뺀 나머지 3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4번 갑시다. 갈등 발생 시에 직접 관련되는 부서 간의 문제를 인식하고, 여러분들 문제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대면 방법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 했냐면 문제도 인식하면서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을 해서 갈등 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그랬죠. 우리가 갈등에 대처하는 방식에 강화법도 있었고 협력도 있었고 협상도 있었고 수용도 있었고 회피라는 것이 있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강화법도 나와 있고 협상법도 나와 있잖아요. 강화법은 내가 하는 것만 주장을 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갈등 해결할 때 효과적으로 우리가 많이 널리 이용하면서 우리가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효과적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느 정도 양보하고 양보받고 해서 적절한 타협선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인 협상이 더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갑시다. 5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다뤘었죠. 노력을 했을 때 얻어지는 1차 결과물이 성과. 우리가 성과를 달성했을 때 이 성과를 달성했다면 주어지는 2차 산출물이 보상. 그죠? 이 보상에 대해서 느끼는 가치감을 유의성이라고 그랬고요. 내가 노력을 한다면 어느 정도 성과가 우리가 원하는 성과가 달성될 수 있다는 주관적인 믿음을 우리가 기대감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기대감이라고 그러고, 성과를 달성했다면 주어지는 보상, 이 둘의 상관관계 정도를 우리가 수단성이라고 합니다. 기대 이론이 나오면은 매번 요것만 잘 이해하셔도 거의 답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뭐랬냐면 성과를 달성했다면 보상이 얻을 수 있다라고는 주관적인 확률감이라고 했으니까 요걸 설명을 한 거죠. 수단성에 대한 얘기예요.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 갑시다. 우리 MB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러는데, 우리 MBO를 목표관리라고도 하고 참여관리라고도 하죠. 그래서 목표 설정할 때 구성원들을 참여시키기 때문에 동기부여 효과가 있어요. 1번 맞는 거고요. 2번에 우리가 통제에 의한 관리가 아니라 목표에 의한 관리로 전환하기 위해서 MBO 기법이 도입된 거거든요. 그래서 2번도 맞는 거고, 네, 3번에 상하급자 간에 공동으로 목표 설정합니다. 그래서 3번도 맞고요. 예, 4번은 신규 직원이 조직 내로 쉽게 동화되지 못한다. 이건 옳지 않은 거죠. 목표 설정할 때 직원이 참여해서 같이 설정하는 거고, 그 목표에 의해서
내가 할 일이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쉽게 조직 활동에 적응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동화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지 맞습니다. 답은 4번. 그 다음에 7번 가도록 하죠. 조직의 기본 원리. 라고도 할 수 있고 조직화죠. 조직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능률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한 우리가 조직 구조 만들 때 적용하는 원리를 얘기한 거예요. 옳은 설명이라고 그랬는데 1번에서 업무별로 명령 의사소통 권한임, 여러분들 명령체계 의사소통 통로 권한임 등을 설정하는 것은 분업적 문화가 아니라 계층제입니다. 2번 같은 경우는 통솔 범위는 두 사람의 관리자가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범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명령이 통일되어 있으면 책임 소재 명확. 그 다음에 최고회장이 조직 전체를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은 계층제는 수직계층에 따라서 우리가 명령지시체계, 상하급 관계를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창의성을 개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촉진하고 옳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1선에서는 명령지시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밑에 사람이 보고해서 또 명령지시에 의해서 업무 수행하고 하기 때문에 신속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4번은 설명 자체가 옳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8번으로 갑시다. 계획적 변화 단계라고 했는데 이거 조직 변화에 대한 얘기 아니겠어요? 조직 변화를 우리가 3단계로 설명하자면 우리가 동결 단계, 재빙 단계, 그다음에 우리가 움직임 단계, 그 다음에 재동결 단계, 재빙 단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3단계로 나눌 수 있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잖아요. 그러면은 각 단계마다 우리가 관리자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우리가 재빙 단계, 재동결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이라고 그랬죠. 정책이나 절차를 개발한다. 이거는 조직 변화가 이루어지는 우리가 변화 단계, 즉 움직임기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1번 해당되지 않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조직 변화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재결빙, 즉 우리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과 신뢰, 인정을 쌓고 지속적으로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잘 설명한 거고요. 그다음에 3번은 요거는 우리가 변화를 인식하도록 한다는 거잖아요. 요거는 재빙 단계. 우리가 재빙 단계에 대한 재빙이 아니라 요거는 우리가 조직 변화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식하는 단계, 그죠? 인식하는 단계와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인식 단계와 관련성이 있는 거고요.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안을 찾아본다. 이것도 움직임기, 즉 변화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동결 단계는 변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정착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2번이 잘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9번 갑시다. 9번. 우리가 권한임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임하는 사람, 받는 사람이 고려될 점이 있죠. 요 옳지 않게 설명한 것이 뭐냐라고 그랬는데 1번은 위임되는 업무는 명백하게 해줘야 되죠. 요거 맞는 거고요. 2번은 우리가 위임받은 자가 위임자가 멘토 역할을 할 걸로 기대된다. 요건 옳지 않죠. 여러분들 위임자가 멘토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완수하도록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이거는 권한임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위임할 때 부하의 능력 수준에 맞게 해야 되는 것, 3번도 맞게 잘 설명했고요. 위임받는 자, 위임하는 자, 공동 책임, 책임이 있음을 인지해야 된다. 우리가 위임받는 사람은 책임감 있게 일해야 되는 거고 위임한 사람은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라고 인지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2번이 거리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으로 갑시다. 방문간호 사업에 대한 질을 측정하고자 한다. 여러분들 질평가 방법은 구조, 과정, 결과라고 그랬죠. 그 중에서 여기서 방문간호 사업에 대해서 질을 우리가 구조적으로, 과정적으로, 결과적으로 측정하려고 한다. 그럴 때 지표로 적절하지 않은 것, 적절한 것 이라고 그랬죠. 기억번에 보시면은 간호사의 만족도라고 그랬는데 요거는 우리가 방문간호 사업에서의 질을 측정할 때 결과로 측정해야 되는 것이 간호사의 만족도가 아니라 우리가 방문 간호 대상자겠죠. 대상자의 만족도입니다. 그래서 기억번 옳지 않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에 방문 간호에 들어가는 인원,
이거는 구조적인 평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방문간 후 실시 건수. 예, 요거는 우리 결과 평가에 들어가는 거고, 환자의 중증도 변경 건수. 요것도 결과 지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설명한 것이 우리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가도록 하죠. 갈등 관리의 마지막 단계로 잘 설명한 것이 뭐냐. 여러분들 보기 중에서 우리가 갈등 관리가 잘 이루어진 결과 평가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가장 마지막 단계에 해야 될 거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보기 중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1번이나 3번이 우선, 1번이 제일 먼저 해야 되겠죠. 문제를 명확하게, 갈등의 원인을 명확하게, 그죠?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그 갈등에 대해서, 팀의 안건, 다른 사람의 안건, 이런 것들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수행하고 난 다음에 평가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거는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12번 가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인사고과 방법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인사고과 방법에는 이게 다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직무수행 과업의 책임을 범주해서 척도별로 척도만 설명했다면은 그 도표식 평가처법이겠지만은 척도별로 행위 기준을 정해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표식 평가척도법 중에서도 행위 기준 도표식 평가척도법을 설명한 거예요. 즉 BARS 방법을 설명한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어요. 네, 3번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1번의 강제배분법은 미리 배분을 하고 기준인물과 비교해서 배분하면서 평가하는 거고요. 토의식은 여러 명이 이렇게 참석을 해서 토의 방법을 통해서 평가하는 방법. 중요사건 서술법은 사건 기록지를 통해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13번 갑시다. 인사관리가 왜 중요하냐. 인사관리의 중요성을 우리가 잘 설명한 것이 근무효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한 거고요. 예,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되 능률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니은번도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유능한 인력을 우리가 인력 수요도 정확하게 잘 산정할 수도 있고, 예, 유능한 인력을 잘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디귿번도 잘 설명했습니다. 리을번의 교육훈련을 통해서 직원의 최소한의 능력이 아니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사관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 니은, 디귿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4번 갑시다. 환자 분류 체계를 간호단위에서 우리가 환자 분류 체계를 이용하게 되면 간호단위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 장점은 뭐냐는 것을 물었는데요. 여러분들 환자 분류 체계라는 것은 환자를 간호 요구도에 따라서 몇 개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을 환자 분류 체계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간호 요구도, 요구 시간에 따라서 환자를 몇 개 유형으로 분류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이점이 있는가 하는 것,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다 잘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분류 체계를 전산화함으로 분류를 위한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분류 체계에 의해서 우리가 환자 유형에 따른 표지나 지침 이런 거를 정립할 수도 있고, 직접 간호 시간, 유형마다 직접 간호 시간을 계산할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적정 간호 인력을 우리가 산정한다던가 배치한다던가 조정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4번입니다. 다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에 15번 가세요. 여러분들 길리스는 인력산정접근법을 3가지로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관리공학적 접근법이 뭐냐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1번에 관리자 경험에 근거했다. 서술적 방법이죠. 2번에서는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산정했다. 서술적 방법. 3번은 양으로 측정을 했다는 걸 설명. 소요시간, 업무 흐름, 이런 것들을 산정했다. 이거는 우리가 산업공학적 방법을 설명한 거고요. 4번이 환자 유형을 분류했고, 그거에 따라서 업무 수행 빈도, 난이도를 기초로 해서 결정했다. 이게 관리공학적 방법인 거죠. 답은 4번이에요. 그 다음에 16번 봅시다. 여러분들 의사결정기법 중에서 전문가에게 설문지를 통해서 의뢰하는 방법이 뭐냐. 이 델파이 방법을 설명한 거죠. 답은 2번. 명목집단법은 델파이 기법하고 거의 같은데요. 모여서 한다는 게 차이점이에요.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은 우리 저 앞에서 나왔었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거였었고, 전자회의는 명목집단법하고 똑같은데
우리가 컴퓨터를 활용한다는 게 좀 다른 거였었죠.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7번 갑시다. 직무 분석에 대해서 옳게 설명한 것이 뭐냐라고 그랬는데요. 기억번 잘 설명한 거죠. 기술서 명세서가 작성된다. 맞는 거고요. 니은번 같은 경우는 인적 특성은 기술서가 아니라 우리가 명세서라고 해야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번 옳지 않고요. 디귿번은 직무 분석을 하기 위한 자료 수집 방법은 질문지, 관찰, 면제법 다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디귿번 맞는 거고요. 리을번에서는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가 어떤 내용이 필요한가 이런 걸 분석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리을번도 잘 설명한 거예요.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18번 갑시다. 우리가 지도자의 역할 중에 의사결정자의 역할이 아닌 것 이러랬는데 민치버그는 지도자의 역할을 10가지로 제시했죠. 10가지 중에서 관련성에 따라서 3가지 범주로 나눴는데요. 의사결정과 관련된 범죄에 속하는 역할이 우리의 협상자, 자원분배자, 기업가의 역할, 문제처리자 이렇게 4가지가 들어갔었죠. 그죠? 4가지가 들어갔죠. 1번에서 보시면은 중년협상에서 조직을 대표한다 라고 그랬는데 요거는 대인관계로 보자면 대표자, 그 다음에 의사결정으로 보자면 협상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자니까 의사결정 역할이고 2번에서는 변화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한다. 기업가의 역할을 설명한 거니까 의사결정 역할. 모든 자원을 잘 활용하도록 자원을 분배해야 되겠죠. 자원분배자의 역할이니까 의사결정 역할. 그다음에 4번에 당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 해결한다. 문제 해결자니까 의사결정 역할입니다. 요거는 18번은 답이 없음으로 바꾸세요. 답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요거는 복원하는 가운데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이 없는 걸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9번 가도록 하죠. 전년도 예산에 관계없이 우리가 새롭게 사업활동을 다 분석해서 비용 효과를 다 분석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 선정하는 것을 연기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1번의 신축 예산은 예기치 않은 우리의 재원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 관리 운영 예산은 일상적인 조직 관리에 들어가는 예산 편성한 거고요. 4번의 고정 예산은 서비스 증감이 없이 늘 일정하게 들어가는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20번 가도록 하죠. 상황이론. 여러분들 상황이론의 대표적인 우리 3가지가 있었잖아요. 피들러의 상황이론, 허시어 블렌차드의 우리가 상황적합이론, 하우스 미첼의 경로목표 이론이 대표적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상황이론을 설명한 것 중에 옳지 않은 게 뭐냐라고 그랬죠. 요거는 1번이 옳지 않아요. 여러분들 피들러의 상황 모형 같은 경우는 하우스의 경로목표 이론과 달리 부의 동기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렇지 않죠. 요 피들러의 상황 이론에서는 여러분들 그 동기부여 이론을 기반으로 한 게 하우스의 경로목표 이론입니다. 특히 부름의 기대 이론에 기반했거든요.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거고요. 나머지는 2, 3, 4는 잘 설명한 거예요. 수업 시간에도 설명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답은 1번. 그 다음에 이어서 2009년도에 우리 지방에서 출제가 됐던 간호관리 보도록 하죠. 2009년도 문제 1번 봅시다. 민치버그는 관리자의 역할을 10가지로 제시했잖아요. 그죠? 그 역할의 예가 바르게 연결된 것 이러는데요. 1번에 구성원들과의 단체 교섭, 노사협정 이거는 협상자의 역할을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1번 옳지 않고요. 2번에 지도자의 역할, 구성원의 선발, 배치, 교육, 훈련, 승진, 보상, 제재할 때 제재와 관련된 역할이란 얘기예요. 이건 잘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들 대인관계 역할 중에서 구성원들과 대인관계 하는 게 지도자. 그 다음에 어떤 자원을 모색하기 위해서 외부인과 대인관계 하는 게 협상자. 아니 섭외자. 그 다음에 그 조직 외부 조직을 대표해서 외부인과 대인관계 하는 걸 대표자라고 그러는 거죠. 구성원과 대인관계 했다면 지도자인 거예요. 답은 2번. 3번에 방문자 접견 의식행사 주관. 요거는 대변인이 아니라 대표자의 역할을 설명한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문제 해결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했다. 이거는 협상자가 아니라 문제 해결자를 설명한 거예요. 답은 2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번으로 갑시다. 관리의 목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고려될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러고 있는데요.
우리의 효과성과 효율성은 상호 대체다. 대신할 수 있다? 이거 옳지 않습니다. 효과성은 목표 달성 정도, 효율성은 목표 달성하되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정도 얘기하기 때문에 서로 우리가 보완하는 성격은 갖고 있지만 대신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1번 옳지 않습니다. 예, 2번에 목표 달성과 관련된 개념으로 결과 극대화, 이건 효율성이 아니라 효과성에 대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3번에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원을 생산적으로 사용했는가, 즉 자원을 낭비하지 않았는가, 이거는 효율성에 대한 설명이죠. 틀렸고, 4번에 생산성은 투입된 자원에 대해서 얼마나 생산성을 이뤘는가와 관련된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이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원래 효율성이라는 용어하고 크게 구분되지 않고 사용돼 오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성을 얼마의 투입된 자원에 대해서 얼마의 생산을 이뤘는가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요. 오늘날에 와서는 효율성, 효과성을 다 포함한 개념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기 중에서 맞는 건 4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가도록 하죠. 네, 3번에서는 뭐에 대한 거냐면 기획안 작성할 때 고려될 요소로 옳지 않은 것, 이러했죠. 여러분들 우리 기획안 이게 잘된 계획인가 그렇지 않은가 평가할 때 기준들이 있었잖아요. 고려될 요소가 있는데 우리가 이 기획안을 우리 다 작성했을 때 이게 잘된 건가 그렇지 않는가, 즉 기획의 원칙을 잘 적용했는가 그렇지 않는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 이러했죠. 1번에 보시면은 간호사의 행동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개별적인 노력을 통합해서 우리가 작성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기획은 통제를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은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통제를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번은 가능한 한 자원을 최대로 잘 활용하도록, 요거 맞는 거고, 공동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계층화에 의해서 기본계획 먼저 파생되는 건 나중, 이렇게 시행돼야 돼요. 4번도 잘 설명한 거예요. 답은 1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4번 갑시다. 우리가 직무활동으로 묶인 게 뭐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직무관리 활동 중에서도 우리가 권한 책임 한계를 명백히 하는데, 그 다음에 채용하고 배치하고 승진하는데, 또 인사고과 업무 개선하는데, 임금 결정 안전관리 작업 조건 개선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거는 직무 분석 결과물로 나오는 기술서와 명세서가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관리 중에서 직무 분석에 대해서 설명한 거죠. 답은 2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5번 갑시다. 우리가 강제배분법, 여러분들 강제배분법이라는 것이 사전에 일정 비율로 미리 배분을 해놓은 거예요. 최상은 몇 프로, 뭐 중상은 몇 퍼센트, 최하는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미리 배분하고 평가하는 방법이거든요. 이 강제배분하면은 우리가 너무 다 후하게 평가한다던가, 너무 다 중간대로 평가한다던가, 너무 다 혹독하게 평가한다던가, 이런 걸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화나 관대화나 혼육과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그래서 방지할 수 있는 오류로만 묶인 게 4번이에요. 그죠? 그래서 관대화나 중심화나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혼육과, 이렇게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6번 갑시다. 여러분들 조직화 과정을 통해서 결과물로 나오는 게 조직구조잖아요. 조직구조의 특성을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조직구조 변수로는 3가지가 있었었죠. 복잡성, 공식화, 집권화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공간적으로 얼마나 분리되어 있는가, 이걸 나타내는 걸 복잡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잡성이라고도 하고 분화도라고도 그럽니다. 얼마나 분리됐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답은 1번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7번으로 갑시다. 7번. 여러분들 조직 변화에서 가장 바람직한 변화가 기획적 변화입니다. 계획적으로, 사전 계획적으로 조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사전에 조직을 계획적으로 변화시킬 때 특히 조직 안에서 일하는 사람을 우리가 바람직한 쪽으로 사전에 변화시키고자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 보기에 보시면은 경험함적 전략, 규범 재교육적 전략, 권력 강제 전략, 동지적 전략, 이게 다
사전에 조직을 바람직하게 계획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인데요. 그 중에서 경험 합리적 전략이라는 것은 사람은 경험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을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는가, 어떤 합리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가를 제시해 줌으로써 변화시키고자 하는 전략을 경험 합리적 전략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규범 재교육적 전략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조직에서 정한 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에 정한 것을 교육을 통해서 가치나 태도를 교육을 통해서 바꿈으로써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규범 재교육적 전략. 사전에 우리가 조직 구성을 대상으로 해서 가치관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계획함으로써 변화시키고자 하는 전략을 규범 재교육적 전략이라고 하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의 가치관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2번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규범 재교육적 전략에 대한 설명입니다. 답은 2번. 3번의 권력 강제적 전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직의 어떤 직위의 권력, 강제성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구성원들을 사전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권력 강제적 전략이고요. 동지적 전략은 응집력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조직 내에 있는 응집력을 통해서 사전에 바람직한 쪽으로 바꿔나가려고 하는 전략을 동지적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8번으로 가도록 하죠. 간호 수가 산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요. 가정간호 수가는 우리가 방문당 수가를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1번은 맞는 거고요. 2번에 장기요양보험 수가, 시설수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식으로 구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 중증도, 즉 간호 요구도에 따라서 몇 개 군으로 나눠서 수가를 산정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간호관리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당 수가에 들어갑니다. 우리 지금 현재 병원 입원 환자나 중환자에 적용하는 간호관리료라는 것은 하루당 얼마 이렇게 산정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 일당 수가 방법은 지금 현재 일반 병실 입원 환자는 7등급을 적용하고 있고요. 예. 우리 2010년도부터 입원실 환자에게는 간호관리료 7등급, 그 다음에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9등급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요 2010년도에 개정된 게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원 환자 병실은 7등급, 중환자실은 9등급을 적용한다. 지금 현재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라고 3번에서는 6등급이 아니라 7등급으로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은 잘 설명한 겁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9번으로 갑시다. 9번. 우리가 협상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분배적 협상, 통합적 협상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분배적 협상이라는 것은 자원이 제한된 것을 서로 분배함으로써 협상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쪽이 이익이 되면 한쪽이 손해가 된다는 것을 가정을 한 거고 우리가 분배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가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일시적인 우리가 협상할 때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에 비해서 통합적 협상 같은 경우는 협상할 수 있는 자원의 크기가 변동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쪽의 이득이 한쪽의 손해로 이어지지는 반드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가정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타결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을 해서 우리 협상하는 것이 통합적 협상이에요. 그러면은 통합적 협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러했는데 공동이익을 도출해낼 수 있는 협상 전략 잘 설명할 거고요. 자회원의 크기는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정한 협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윈윈할 수 있다는 거죠. 상호이익 협상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설명한 거고 4번에 제로섬. 여러분 제로를 기준으로 해서 한쪽이 썸 더하면 한쪽이 빠지고 마이너스가 되고 이런 방식의 협상을 분배적 협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4번은 분배적 협상을 설명한 거고 1, 2, 3이 통합적 협상을 설명한 겁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10번 가도록 합시다. 10번. 여러분들 이거 수업 시간에 우리 이론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그림을 하나 기억하면 끝난다고 그랬죠. 우리가 리더십 유형은 과업지향, 그죠? 과업. 그 다음에 관계지향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지시적. 지시적이라는 것은 높은 과업, 낮은 관계.
그 다음에 설득적이라는 것이 높은 가업, 높은 관계. 그 다음에 참여적은 높은 관계, 낮은 가업을 지향하는 형태. 위임적은 둘 다 우리가 관계, 과업 지향성이 다 낮은 걸 얘기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성숙도를 더 추가했죠. 성숙도는 4단계. 예, 하, 중하, 중상, 상입니다. 상. 그래서 여러분들 10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최하다 6이라는 거잖아요. 성숙도가 하다. 지시적인 리더. 이게 그대로 이렇게 대입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지시적인 리더가 적합한 거고요. 지시적인 리더는 높은 가업 지향이면서 낮은 관계 지향 정도인 거죠. 답은 1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1번 갑니다. 우리 안전관리상 더욱더 관심, 우리 안전사고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환자는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1번, 2번, 4번은 안전사고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환자예요. 예, 3번 같은 경우는 무형부 환자라고 그래서 안전사고가 더 많이 발생되는 건 아니죠. 3번은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번 갑시다. 우리가 통제활동의 기준이 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이러는데 우리가 통제활동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는 간호실무 표준, 업무 표준도 기준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를 통제하기 위한 기준은 예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도 기준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목표도 우리가 통제활동할 때 목표 도달했는가 그렇지 않는가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 리을번에 우리가 업무의 위임점도 이건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13번으로 갑니다. 우리가 리더십을 어떻게 분류하기도 했었냐면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가들이 등장하면서 과거의 리더십을 거래적, 우리가 새로운 리더십이면서 바람직한 리더십으로 변혁적 리더십을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서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러랬죠. 변혁적 리더십은 구성원들을 계속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바람직한 쪽으로 계속 변화시키고자 하는 리더십을 우리가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그러는데, 예, 요거의 특성으로 옳은 게 뭐냐? 구성원을 계속 변화시켜서 조직의 성과 재고는 향상한다는 거잖아요. 더 높여간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잘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들 2번, 3번, 4번 이렇게는 뭘 설명했냐면 거래적 리더십을 설명을 한 거예요. 가시현 결과 추구한다. 그 다음에 구성원들 추종을 유도한다. 예, 그리고 목표 달성 시에 보상, 여기서는 경제적 보상, 외적 보상을 얘기하는 거죠. 보상을 통해서 동기부여한다. 이건 거래적 리더십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4번으로 갑시다. 의사소통의 네트워크 유형. 여러분들 의사소통 네트워크 유형을 5가지로 분류했죠. 우리가 저 앞에 문제에서도 풀었고 수업 시간에서 다뤘고 우리가 네트워크 유형 5가지 유형 다뤘잖아요.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것 이라고 했는데 우리 1번, 2번, 4번은 잘 설명했어요. 여러분들 꼭 알아주시고 3번 같은 경우에는 팀 내 강력한 중심적 리더가 존재할 때 형성되고 의사소통이 리더에 집중된다. 이건 Y자형이 아니라 수레바퀴형, 원형을 설명한 거예요. 팀 내에서 리더하고 구성원하고만 의사소통하는 유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레바퀴 유형을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15번으로 가도록 하죠. 15번. 여러분들 우리가 통제 과정에서 첫 단계가 기준 설정하는 것, 두 번째 단계가 우리가 측정하는 거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통제할 때, 측정할 때 우리가 측정 단계에서 대부분 전통적인 측정은 이미 지나온 거에 대해서 대부분 측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측정이 우리가 과거 지향이면서 주로 효율성, 재무적인 것을 주로 측정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과거지향적, 재무적인 것만 측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서 우리가 측정할 때 우리가 균형 있게 미래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는가, 현재 어느 정도 점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재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비재무적인 것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평가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균형 성과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균형 성과표 약자로 영어로 우리가 BSC라고 들으는 거예요. 답은 4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균형 성과표라는 것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하지 않았지만 균형 성과표라는 것은 우리가 통제 측정 단계에서 측정을 할 때 너무 결과 중심이면서 지나온 것에 대한 재무적인 것만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재무적인 것도 즉 효율성도 평가해야 되지만 재무적이지 않은 비재무적인 것도 포함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재무적인 거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뭐가 들어가냐면 고객, 그죠? 예, 지금 고객을 어느 정도 점유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부 비즈니스. 여러분들 내부 비즈니스, 지금 현재 내부 활동이 어떤가. 그 다음에 앞으로 어느 정도 성장 가능한가. 학습과 성장, 예, 성장. 이 관점도 포함을 해서 이 4가지 관점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성과를 측정을 해줘야 되더라는 거예요. 요거를 균형성과표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여기에만 너무 집중해서 평가했기 때문에 새로운 평가 방법으로 등장을 했다. 측정 방법으로 등장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6번 갑시다. 우리가 간혹 기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러는데요. 1번에 기록을 빠뜨렸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거 옳지 않죠. 기록을 빠뜨리면 법적으로 우리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에 환자의 호소에 근거 없음이라고 기록한다. 여기서 뭐가 틀렸냐면 우리가 환자 기록, 간호 기록은 환자에 대한 간호 기록은 환자 개별적으로 기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옳지 않은 거고요. 3번에 기록하지 않아서 우리가 환자의 호소를 기록하지 않아서 환자에게 어떤 유용한 결과가 발생했다. 간호사의 잘못이 있고 환자에게 피해가 있고 이게 인과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증명받지 않은 상황에서 특히 전문가의 활동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과오라고도 하고 부정행위라고 들어요. 과오라고 합니다. 3번이 잘 설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증인이 필요한 경우에 다른 환자의 실명을 우리가 기록은 그 환자에 대한 개인적인 것만 기록을 하는 거지 다른 환자에 대한 기록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4번도 옳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17번 갑시다.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3차 개정 시에 수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 이러했는데요. 우리가 2006년도에 3차 개정됐잖아요. 3차 수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 이러했는데 요거는 4번이 윤리강령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1, 2, 3 같은 경우에는 3차 개정에는 없습니다. 2차 개정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론 수업 시간에 3차 개정판을 첨부 파일로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3차 개정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서 요 4번은 포함되어 있어요. 1, 2, 3은 2차 때 있었던 내용입니다. 답은 4번. 여러분들 최근에 2013년도에 4차 개정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요 4차 개정은 우리가 4차 개정돼서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문제로 우리가 다뤄지지는 않을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어쨌든 요 3차 개정은 2006년도에 있었으면서 4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가도록 하죠. 우리가 그 18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윤리적 결정의 정당화되기 위해서 위한 조건 이러는데 여러분들 여기 18번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뭐에 대한 거냐면 선의의 간섭주의예요. 선의 간섭주의. 여러분들 선행의 원리라는 게 있고 선행의 원리가 있고 선의의 간섭주의라는 게 있어요. 간섭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둘 다 공통점은 환자에게 좀 더 이익이 되도록 행동하라. 이건 같은 건데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가 선행. 자율성을 침해시켜서라도 우리가 강제적으로라도 자율성을 침해해서라도 유익하게 행동하라가 선의의 간섭주의입니다. 요 선의의 간섭주의의 결국 18번은 선의의 간섭주의가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것 이런 얘기죠. 1번에 해외 조건 요건 맞는 얘기예요. 요 선의 간섭주의가 정당되려면은 하지 않으면 환자에게 해가 있다는 것이 분명해야 돼요. 요 해외 조건 있어야 되는 거고 2번 같은 경우는 정의 조건이니까 요거는 선의 간섭주의나 선행의 원리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의의 원리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공평성의 원리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무관한 게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에서는 우리 대상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율성의 능력이 없다는 거죠. 이걸 자율성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서는 우리가 이게 이해할 시기가 되면은 승낙할 것임을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즉 승인의 조건이 있어요.
예, 승인의 조건. 예, 그래서 우리가 선의의 간섭주의가 정당화되려면은 하지 않으면은 해가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예, 합리적 사고 능력이 없다. 그리고 나중에 이해할 시기가 되면 승인할 거다. 이런 조건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답은 여기서 관계없는 게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9번 갑시다. 여러분들 임파먼트, 일하는 사람의 업무 능력을 지금보다 더 향상하기 위한 임파먼트, 우리의 개념과 거리가 먼 것 이러는데 XY론에서는 Y론에 기초하죠. 그죠? 높은 수준의 욕구까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에서는 권력을 더 높이는 거예요. 업무에 대한 권력을 더 향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권력의 중앙화가 집권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집권적인 방법으로 조직 관리한다면 임파먼트 시킬 수 없어요. 오히려 임파먼트 시키려면 권력의 분권화를 취해야 돼요. 예, 분권화해야 된다는 거죠. 3번이 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에서는 우리가 개인 수준에서 집단 수준에서 조직 수준에서 다 업무 역량이 그 권력이 더 높아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20번 보더라죠. 여러분들 20번에서는 우리가 뭐에 대한 얘기냐면 20번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주의 의무 태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주의 의무 태만. 간호사가 주의 집중해서 했어야 되는 것을 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예, 이 주의 의무 태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런 얘기예요. 예, 주의 의무는 나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집중해서 했어야 되는 일을 다 해야 되는 것을 주의 의무 태만, 주의 의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1번은 맞는 거고요. 우리가 주의 집중해서 했어야 되는 일을 다 하지 못해서 환자에게 피해가 있다면 우리가 민사상의 책임, 형사상의 책임을 결과에 따라서 물을 수 있어요. 그래서 2번도 맞는 거고, 우리가 주의 의무는 두 가지로 구성된다고 그랬죠. 결과 예견 의무와 회피 의무, 이중적인 구조로 구성되어 있고요. 예, 4번에서는 과실의 유무를 판단하는 일반인이 아니라 간호사와 관련된 주의 의무 테마는 일반 간호사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야 돼요. 우리 일반인이 아니라 일반 간호사를 기준으로 하는 주의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잠시 쉬었다가 우리가 서울시 문제로 이어가도록 하죠.